우선 오늘 우리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여기에 그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김성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전 과기정통부에 여기 밑에 양면이 있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언스 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김성수 혁신본부장님 처음 뵀을 때가 벌써 한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명함을 받고 이렇게 함께 어떤 연구를 하셨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원장도 겸임하시고 생약과 관련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성수 혁신본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과학자와 국가과학기술정책이라는 타이틀로 강연해 주시는데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 단계에서 과학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정책으로 입안되는지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발표하실 슬라이드 자료를 읽어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조금 반성도 됐습니다. 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사이언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간 내신 김성수 전 과학기술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셨던 김성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에 8번 강의는 지난번 김현경 기자님 빼놓고는 다 AI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저는 AI는 사실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30년 정도 그냥 연구자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연구자에서 화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지내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2번에 걸쳐서 한 3년 한 6개월 정도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는지 또 국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뭐 이런 거를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묶어서 과학자가 봤을 때 국가 정책을 어떻게 셋업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90년 4월에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대전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화학을 주로 연구하는 아마 입사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본부 가서 한창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의 전 인생을 담았던 그런 한국화학연구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캠퍼스 대전에 있는데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뒤에 산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쪽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기숙사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캠퍼스 내에 야구장, 축구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 2,500명 정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은행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서강대학 캠퍼스도 멋있지만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특히 지금쯤에는 이제 꽃이 많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이렇게 있는 호수가 이렇게 연못이 있고요. 2,500명 연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연못에 이렇게 오리도 넣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출근을 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연구를 하다가 또 점심때 애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가는 굉장히 좋은 연구소고 저는 제 인생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자로 또 마지막에는 원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거를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30년 정도 연구자로 일하다가 2019년 5월 24일에 정확히 국가의 부름을 2번째로 받아서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의 과학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2019년 여름은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일도 있지만 그 지난 2달 동안 여름이죠. 한창 여름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이것만 보고 혹시 유추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게 상징하는 201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확히 7월 1일부터 급박하게 전개됐던, 물론 한 1년 이상 전개됐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2달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혹시 무슨 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 불륜 운동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혹시 기억나는 분 없어요? 요소수까지는 아닌데 다른 형태의 소재에 관한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요소수는 중국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조선일보 7월 1일자 일면 탑 기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소부장이라는 어떤 분야를 두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아주 원색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다 전쟁이라고, 전쟁까지는 아니고 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데 이제 자극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를 제가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대한 좀 디스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에 대한 디스가 아니고 아주 줄여서 얘기하면 일본 정부, 더 줄이면 아베 내각에 대한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는 거. 저는 결코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로 있다가 정책에서 이제 정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오늘 발표도 그 내용인데 하다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버할 수도 있고 거품일 수도 있잖아요. 저 양반이 왜 꼰대 같은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능하면 사실 위주로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에 세 가지 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규제를 선언한 날이 7월 1일입니다. 이 세 가지 소재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가 제가 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정확히 38일째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생명해양심의관으로 한 1년 1개월 정도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본부장이라는 위치는 혁신본부를 총괄하는 위치입니다. 감히 제가 조금 거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수 혁신본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에 대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CTO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 CTO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범부처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태우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그래서 정책, 범부처적인 모든 부처, 23개 R&D라는 정부 부처의 정책 발굴,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심의, 예산을 넣어주는 거죠. 기재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다시 선순환시켜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과학기술의 CTO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항상 배석을 하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에,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에 과학혁신본부장은 항상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CTO가 이런 품목들이 다 우리 현장에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여기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기술을 풀 건지, 어떻게 이런 걸 생산이나 내재화나 국산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당장 현안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38회밖에 안 된 본부장이. 그때 8월 27일 날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한 달 반 조금 넘은 시점에서, 물론 계획들이 다 수립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쪽은 이런 식으로 좀 일을 벌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자 인터뷰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이거 하나 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회의를 앞두고 그 전날 엠바고를 전제를 해서 백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핑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날 엠바고가 풀리면 이제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8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브리핑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일했는지를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거다. 이번이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이
그 사업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핵심 2020년 부품 장안거 크게 소개. 궁극기업에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라인에 놓고 생산을 하려면 일본은 왜 이렇게 강한가? 일본의 소재 이 부분은 기술 경쟁력이 왜 이렇게 강한가? 거기 나오는 게 항상 일본 얘기하면 장인 정신이죠. 기업에 있는 분이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려고 갔더니 시서도 초라하고 여기서 어떻게 그런 기술 경쟁력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주변에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꾸준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기술의 독특성을 이게 끌고 나가고 있더라.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력 산업은 어느 순간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결과 쪽을 특허나 논문 쪽으로 표현하고 좋은 그런 쪽으로 R&D가 연구 방향이 시프트가 됐고 정부 연구 개발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는 소재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면 단기간 안 됩니다. 미니멈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죠. 저는 그냥 국산화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자립화, 내재하는 표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술 경쟁력 내에서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골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꼭 해결해야 되겠다. 100% 해결하는 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간에 정상화되더라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남습니다. 그렇죠?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R&D,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이 그 사업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한 시각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느냐,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시 와도 좀 쑥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첫째 말을 골랐던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은 완제품이잖아요. 이게 완제품입니다. 이거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부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무슨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소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제품이 되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고 그 부품을 구성하는 성분이 소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 그래서 소부장 하면 우리가 완제품 산업이 굉장히 강하고 또 부품 산업이 강하지만 소재 산업은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소부장이 특정 무슨 반도체니 자동차니 조선처럼 산업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조업의 우리 인프라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별도 산업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건 그 소부장 강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품에 대한 강국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 고용, 기업 수에서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만약에 소부장이 흔들리거나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의 근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흔드는 작업을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 날 일본이 3개의 카드만 소재를 끊으면서 흔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쫙 진행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자, 일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는 세계뿐만 아니고 앞으로 30개, 300개까지도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세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맞대응해서 한국은 백색국가 명단 일본 서로 간에 했고, 뭐 실제로 이렇게 8월 28일 날 실제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관리. 이래서 8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아까 8월 27일 날 제가 백브리핑 한 그 날짜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일본이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뭐 다른 나라로서 정경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자. 특히 한일 간에 그렇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사안, 징용국 문제를 가지고 경제 사안을 그 당시 아베 내각이 건드린 겁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대의존도가 높은데 그 수출을 하기 위한 그 밑에 인프라를 딱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 GDP가 추월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일본 정부가 특히 한국에 느끼는 거는 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자존감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자 95년만 하더라도 IMD 국가경제력이 26위에서 뭐 25년 지난 23위.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4위에서 34위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3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은 A+에서 30년 동안 AA로 올라갔지만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에 AAA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A+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자기네 나라의 절대적인 자존감 하락도 있지만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더 뼈 아픈 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불과 70년대, 80년대 에도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지금의 현재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 60% 세계 반도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에 5개에서 6개가 일본 회사로 도배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본의 반도체가 시장이 죽어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커지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가냐면 한국이 치고 들어간 거죠. 아마 이 상태로 되면 점점점 그래서 일본 10대 회사에는 일본 회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제로로 가지 않을까. 이 반도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베 입장에서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듯이 80년대에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본이 커지니까 G2국가였던 일본이 G1인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실은 일본이 경쟁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우드 대표되지만 서버 시장으로 납품되던 그런 반도체 아주 고가의 그런 반도체들이 이때 PC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은 싸고 그다음에 기술력은 좀 낮지만 품질도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좀 싼 대량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반도체 시장이 바뀌는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일본 특유의 기술 이상주의로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세 번째 한국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분업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여전히 지금 미국, 소재 아주 밑단에 있는 거는 일본.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부품이나 아니면 생산 이런 것들은 한국과 중국, 대만이 차지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고 거의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일본이 한동안 세계 2위 국가였다가 철강, TV, 가전제품, 자동차.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넘어오고 있죠. 통신, 누군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틈이 벌어지면 한국이 치고 들어가서 그 산업을 우리 거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이 환율 전쟁이나 경제 뭐 이런 전망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건 똑같은 상황이 30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우리 산업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습니다.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공급망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소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수입을 해서 우리는 중간재,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중국이 제조 생산해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런 겁니다. 이 세 나라가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발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니까 항상 흑자고,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적자. 이게 이제 우리의 만성적인 구조지만 어떻든지 간에 세 개 나라가 사이좋게 번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재를 전적으로 일본에 매달리는 경향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 소재들이 250개. 뭐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소재의 수가 거의 48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설마, 뭐 서로 성장하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한 고리가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팔고, 일본은 우리한테 수출하지 않더라도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대만을 거쳐서 우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가 만약에 끊어지면 아주 우리는 중간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생 발전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세계국 간의 먹이사슬이 굉장히 약한 고리,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굉장히 위크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건드린 겁니다. 한일 간에. 자, 일본의 그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뭐 이거 제가 일본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쫙 준비가 됩니다. 설마 했는데 딱딱딱 해서 세계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일주일 만에 줬다가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에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질 안 좋아요. 아예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숙제 딴 데서 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뭐 훈련시키듯이 딱 뭐가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게 쫙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3대 소재들이 이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워요. 한 2달 정도 지나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관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걸린 겁니다. 자, 7월 2일만 하더라도 모든 아베가 한국 경제의 아픈 곳을 때렸다. 뭐 소부장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8월 2일 날 아까 백색 국가 파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파국을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전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이게 백색 국가에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일 간에 사실 한 1120개의 서로 간에 주고받는 물자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는 물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미사일이나 핵물질, 뭐 생화학 민간 품목이 있고 대부분은 비민간 품목입니다. 이거는 보통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하는 게 백색 국가에서는 서로 조치인데 이걸 다 풀어서 다 개별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1120개에 대해서 건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계는 맛보기를 한번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흔들 테니까 한번 해봐 너희들 이러는 겁니다. 아주 표현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뭐 지금도 그 당시에는 아주 이거의 핵심 소재인 FMA라는 거는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이 6천억인데 우리가 일본에서 5천억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밖에. 우리만 고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합니다. 대일 의존도 100%, 원료 100%, 기술 격차 3년에서 5년, 대체 가능성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만약에 규제해서 안 팔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라인은 그냥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건드리는 게 천만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 것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벤더들, 밑에 벤더들은 전부 못 버티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더 사실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맞대응하면 할수록 일본은 손해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수출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손해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가 3대 소재에 대한 부족분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손해가 더 커지고 그걸 강하게 당하면 우리의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우리의 손해는 더 커진다.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럴 때 가장 이익을 받는 건 중국이다. 한중일 간의 싸움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싸우니까 중국이 이번이 자기네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제뿐만 아니고 부품 소재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 한국은 가장 큰 손해, 일본 마이너스, 중국이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치킨 게임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떡할 거냐. 대책은 두 가지로 아주 극명하게 나눴습니다. 극명하게. 정부 내에서 또 기업체 사이에서. 하나는 뭐냐면 표면상으로는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취약점이다. 서로 간에 좋다 해서 발전한 건데 근본적인 취약한 고리가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립화하거나 내장을 시켜야 된다. 아주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 자립화 실현해야 된다. 대체 공급처 찾든지 어떻게 하면 빨리 뭔가를 투입을 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매운동. 이게 표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특히 기업체를 중심으로 뭔 소리냐 지금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니까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말고 국제 공조라든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왜 딴 걸로 풀려고 그러냐? 이게 더 큰 거죠.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이게 확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를 숙여서라도 일본에 양보해야 된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 일본의 머리를 숙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 감정성.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일 감정 절대 안 된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고 시간을 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당사자 다, 자, 과학기술적으로 혁신본부는 어떻게 할래?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있죠? 있죠. 당시에는 네. 좌측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뭐 기업체 현실이니까 이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신중하게 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국민 감정은 이런 거잖아요. 불매운동. 그 당시에 불매운동 좀 셌습니다. 그래서 일본 맥주, 뭐 예를 들어서 아사히 맥주, 뭐 이런 거 다 뭐 하고.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7월 24일 날, 그 당시, 이 한창 전쟁을 하는 와중에, 박의정 통보가 원래 과천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 이사한 건물에 여기에 유니클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3층부터 6층까지는 3, 4, 5년 박의정 통보가 쓰고, 1층에 세종에서 가장 큰 유니클로 매장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픈한 지 우리보다 한 달 전에 오픈을 했어요. 유니클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결국 딴 데로 옮겼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90년 4월 달에 화학연에 들어와서 쭉 있다가 18년 1월 달에 화학연 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조금 안 되게 있다가 갑자기 차출이 돼서 혁신본부장을 온 겁니다. 5월 24일 날. 그리고 21년 6월 달까지 한 2년 1개월 정도 혁신본부장을 했습니다. 그 초창기 한 두세 달 정도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그 전에 경험은 한번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어리버리하죠. 어리버리합니다. 정부 관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시간은 급박하잖아요. 하나하나 숨통조이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한 상황이죠. 자,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있던 게 소부장 관련된 관계장관회의가 특별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처의 장관님들이 매주 화요일 날이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통 9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7시 반이면 모여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부총리가 위원장인 부총리가 그리고 관련된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이 당시에 박영선 장관님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오늘 옆에 계셨으면 이때 활약을 좀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기정통부는 제가 장관을 대표해서 혁신본부장이 들어갔고 경제수석 플러스 여기다가 뭐 환경부라든가 뭐 국토부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 날 한 번은 필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요일 날 한 번 더 해서 7월 4일부터 이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12월 31일 8시까지 매번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 건 뭐냐면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가 결정돼서 내려오면 반발이 있거나 막 협의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 장관님들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간에 서로 이견도 없고 바로 결정된 건 바로 시행되는 이런 회의를 거의 6개월 동안에 제가 어린 적 와서 한 4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지 같은 것도 그대로. 아까 얘기는 만약에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정부 메시지는 뭐를 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의하고 맞춘 다음에 각 부처가 해야 될 일 정한 다음에 쭉 추진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때 박영선 장관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박영선 장관님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이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는 사이잖아요. 아침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이때 장관님의 어떤 열정,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회의가 7시 반에 열리는데, 산업부 장관하고 이제 중기벤처부 장관은 서로 약간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 전에 일본에 약간 특파원 비슷하게 이렇게 역할을 줘서 그 전 일주일이나 그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7시 반에 이미 다 파악을 해서 그때 생중계하는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간에 기본 방향은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대처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베 내각이 미리 사전 조율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사전 조율을 안 했다면 이게 반도체의 공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핵심 소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잘 됐다. 그럼 미국하고 같이 공동대응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변화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현재 문제가 되는 핵심 소재를 어떤 식으로 내재화시킬 건가. 뭐 국산화시키면 더 좋고 아니면 원료 공급선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뽑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았다 하면 어떤 카드를 어떻게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무력화시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근데 부처 간에도 살짝 아까 장관회가 있었지만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이 산업부 일이니까 과기정통부는 특히 혁신본부는 예산이나 빨리 만들어라. 과학기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은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에다 막 담고 이런 역할만 해라. 당신들이 별도의 무슨 안을 만들고 독자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한일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 일본한테 90% 의존도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어느 시간 지나면 또 흔들 수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과학기술도 다져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별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회의체에서 과기장관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장관들이 하는 회의에 차관이 가서 얘기해봤자 잘 안 통합니다. 잘 안 통해요. 근데 어떤 간에 그게 통해가지고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 전체의 대책이 큰 칼이라면 R&D 대책은 비수와 같은 작은 칼이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아마 관료라면 이런 표현 못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할 때 이런 표현 못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연구자니까 철 모르고 아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싸움을 할 때 동물도 기를 확 올리잖아요. 그렇죠? 몸집. 이런 얘기 막 던지는 거죠. 난 몰라. 나는 관료도 아니니까. 뭐 이런. 그래서 비수를 준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번에 비수를 준비해서 일본을 아프게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칼을 못 뽑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내에서 산업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나라 수출했던 기업들이 수출 활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마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일본은 그 해당 기업체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체들도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일본 내에 이 소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반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게 이거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를 내야 하겠다. 아까 제가 인터뷰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잘 안 먹혀요. 문제는 잘 안 먹힙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7월 1일자 이게 제 일정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7월 1일자 탁 터졌잖아요. 한 회의를 한 6, 7번을 계속 하는데도 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총리가 위원장입니다. 부총리가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도 별도 대책 만들지 말고 종합대책 하나로만 가자. 왜 자꾸 여기서 딴 사람 차리려고 그러냐. 안 돼요. 부총리 설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일을 저지른 게 아까 제가 국무회의를 배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을 딱 잡았습니다. 나하고 커피 한잔 샀으면. 당신 7월 23일 날 사무실 가서 커피 한잔 달라.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20분 먹으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R&D의 별도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처음에는 또 부처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을 나타내는 거지 하고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얘기해 보니까 그렇듯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국무총리께 직보하겠다.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에 직보해서 국무총리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냥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직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한번 내가 고민해보고, 이때가 아마 화요일인데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을 보겠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오후 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마침 내일 국무총리 보고하기로 건수가 빠졌다. 30분 갭이 생겼으니까 어느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보고 가능하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준비는 잘 안 돼 있어요. 한 일주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24시간도 안 돼서 보고해라. 우리 참모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그 보고가 잘못되면 R&D 별도 대책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안건도 잘 맞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자.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참모가 돌파하자. 밤새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보고를 했습니다. 30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이거 제가 약간의 그 거품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심정으로 하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자 출신으로서 그냥 결계를 갖고 덤비니까 뭐가 되더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였습니다. 딱 2장짜리. 2장짜리. 딱 앞으로 어떻게 핵심 소재 R&D를 어떻게 보면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2장을 딱 15분 정도 보고를 하고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습니다. 사이사이 질문도 하시고요. 근데 기존하고 똑같고 뭐가 다르냐라고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터 우선 개발해서 국산화 성공 시 일본에 타격을, 이게 비수잖아요. 유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 중에서 기술 격차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국산화시켜서 5천억 원 규모의 수입 대치 효과를 발생하면 상대편 기업은 5천억 시장에 날아가니까 이거 문제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이번 기회에 그냥 뭐 다른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숱하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국무총리 보고 들어가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2가지를 사과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희한하다. 사과를 먼저 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들 가서 국무총리 굉장히 엄하십니다. 잘못 보고하면 그야말로 진짜 그냥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자면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의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서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보고. 그래서 내가 좀 각본은 대나무도 쌌어요. 그 틀을 깨야 되겠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2가지 먼저 사과하고. 뭐냐.
이 세 가지 핵심 소재가 다 화학 소재들입니다. 화학 소재. 제가 화학연을 원장을 했잖아요. 화학연에서 제가 30년 동안이 됐고 마지막에 원장을 하고 왔는데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진작에 화학연이 중심이 돼서 국산화 또는 내재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혁신본부장 온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혁신본부가 이런 걸 캐치해서 뭔가 예산을 더 많이 넣고 이런 사태가 안 오게 했어야 되는데 혁신본부장으로서 사과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조금 다르잖아요. 자, 포인트였고 어떤 마음으로 하겠냐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재가 중에서 2가지가 반도체에 해당되는 건데, 요 감광재는 이 빛으로 선폭을 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브라스소는 이게 씻는 그런 에칭가스입니다. 세정 단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게 없으면 반도체 공정 초기 단계에서 반도체 생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일본이 이 감광재에서 요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가 각각 다른 종류인데 낸드 플래시 공정에 들어가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감광재입니다. 이거는 국산화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건드렸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D램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감광재입니다. 이거 플러스 차세대. 그 당시에는 많이 안 써, 지금은 많이 씁니다. 요 2개를 넣고 처음에 7월 1일자 발표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시켰어요. 7월 1일자. 이거는 어차피 일반적인 거니까 뭐 한국이 이미 다 국산화되어 있고 요거를 포함시키나 말 거나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이거 포함시켜서 뭐가 문제가 되면 전 세계 D램 공급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7월 4일자 실제 조치를 취할 때는 요걸 뺐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규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일본 정부의 아픈 고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5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동진, 거기에서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R&D도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테스트 라인을 안 써준 겁니다. 삼성이 기술로 해서 일본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R&D는 다 돼 있고, 뭐 시제품 생산 능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삼성의 테스트 라인은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라인에 한 2-3달 쓰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말씀드렸죠.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 자, 3대 품목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과학술적인 마인드가 있고 약간의 또 하다 보니까 산업적인 분석 능력이 있어서 약간 이래요. 자, 아까 감광재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아까 EUV급 특히 ARF도 마찬가지로 92% 수입을 합니다. 완전 일본으로 좀 높은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쭉 팔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국산화 시키면서 그 사이의 시간은 다른 나라로부터 우회적으로 받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수출한 거를 우리가 뒤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죠. 자, 브라스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대만에 수입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 44%인데 문제는 뭐냐면 초고순도는 100%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자, 일본 회사는 우리나라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국산화하고 대체하면 이 일본 회사는 망합니다. 뭐 이런 상관관계가 서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래? 어떤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번도 국무총리께 독대 보고를 하면서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총리한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질문을 안 하지?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보고하는 와중에 아까 어떤 마음으로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아신 분 계세요? 이게 7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그런 일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자, 2번째. 그러면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건 못 봤대요. 이게 2001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지 5개월 만에 미국이 동경을 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해 2019년 말에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공개가 됩니다. 2019년 말에. 요거는 뭐냐면 이게 시리즈가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동경을 공습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열받은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을 무리하게 하다가 홀딱 망하는 그런 영화로 쭉 시리즈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일본을 공습했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일본을 공습을 하려면 항공모함이 일본 앞바다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진주만을 공습할 때 진주만 앞바다에 일본 항공모함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역으로. 자, 항공모함을 일본 근해까지 딱 온 다음에 여기서 폭격기를 띄워서 동경 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폭격기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폭탄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도시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못 뜹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에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띄우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넷 항공모함에서 이러한 폭격기를 싣고 거의 불가능한 일을 18대가 한 대에 5명씩 타가지고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격한 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죽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련으로 브라디보스토크에 비상 착륙을 하려 했는데 소련 정부가 거부합니다. 우린 못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명 정도가 생하는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일본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동경이 공습당하냐. 그래서 거기에 열받아서 아까 미드웨이를 막 서두르다가 결국은 거기서 박살이 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어떻게 뭐 그런 이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도 일본에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하죠. 자, 실제로 고순도 브라소 같은 경우는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에서 마지막 질문을 뚝 던지시는데 내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고위급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수입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며칠 1, 2주 지나면 라인이 쓴다고 그러더라. 근데 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뭐 판을 벌리라고 그러는데 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라인이 쓴다는데 어떡할 거냐.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게 지금 이 라인이 12-9이라고 해서 99.999, 9가 12개 있는 순도입니다. 이건 아주 최고 순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제품을 갖다가 그냥 삼성의 라인에 쓰는 겁니다. 5-9도 굉장히 순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99.999%.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1조 분의 1 단위로 부순물이 있는 거고 이건 1억 분의 1 단위로 부순물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인데 이거는 일부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량 100% 일본으로부터. 삼성은 이것만 의존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화학자 출신이다. 화연에 있었다. 1조 분의 1개의 부순물이나 1억 분의 1개의 부순물은 불량품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라인이 쓴다라는 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진짜 라인이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삼성이 어떤 삼성인데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너무 삼성이 엄살을 부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삼성은 조금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했잖아요. 테스트를 못 쓰게 하고 다 오로지 일본에만 의존하고 삼성이 공개적으로 해서 좀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삼성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 기회에 테스트 라인도 쓰고 이렇게 해서 삼성 전체의 공급망을 좀 바꿀 노력을 해야 된다. 국무총리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건 삼성이 알아서 할 겁니다. 혼냈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그래서 어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하고 그 뒤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어요. R&D 대책 별도로 수립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딱 틀이 잡혀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제대로 임자 만났구나. 일본이 깨닫게 하겠다. 이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잘못 얘기해서 내 머리에
소부장 50%, 예산 40%, 가족은 10%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선 제가 지금까지도 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머릿속에는 가족은 10%밖에 없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어떤 간에 그 당시엔 그냥 이러고 살았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8월 27일 날, 근데 이때는 다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다 잘 됐는데 막상 8월 28일이 백색 국가의 배제가 실행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춰서 우리 정부는 메시지를 아까 얘기했던 R&D를 혁신해서 뭔가 세게 나가겠다라는 걸 서로 맞대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기장관 회의가 연결해서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아까 전날, 이게 D-Day죠. 전날 백브리핑을 하잖아요. 바로 전날. 원래 3시에 아까 보셨던 동영상 사전 브리핑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2시에. 사전 브리핑이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1시간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1시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을 쓸데없이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예민한 때 괜히 우리가 뭐 R&D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판 벌렸다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자, 기자회견 한 30분, 1시간 앞두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자회견을 일단 미뤘습니다. 1시간 뒤로 미루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본도 보고 있다. 우리가 R&D에서 어떤 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일본도 보고 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면 우리는 싸움이 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위에서. 위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쉬운 말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취임한 지 2달 속도를 황릉 원장을 하다가 임기 반도 못 채우고 온 겁니다. 옷을 벗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옷 책임지고 옷 벗겠다. 근데 말이 그렇지. 제가 옷 벗고 해결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했더니 그냥 하자. 그래서 3시에 장문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그때 장면입니다. 그때 단상에 올라갈 때 제가 조금 웃상입니다. 좀 심각하지는. 올라갈 때도 보면 웃으면서 올라갔잖아요. 대변인이 몇 가지 저한테 사전 지침을 줬어요.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고 우리한테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 된다. 질문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뭐 이럴 텐데 그때 결단력을 보여줘야 된다. 눈물을 머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나는 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기자들이 계속 몸을 제가 브리핑을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받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감정이 올라와서 딱 돌아보니까 배석을 합니다. 각 부처를 대표해서 실장들이. 전부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까 대변인 그 당시 나중에 원안위 위원장 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얼굴이 죽었어. 내려오면서 오늘 기자회견 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책임지겠다는데. 근데 저 혼자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망했다 생각이 드는데. 강한 결기를 보여줄 자리에 약한 모습을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자,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약간 화두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에 들어가서 화두 받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겠구나라는 화두가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화두. 화두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삶의 화두가 됐습니다. 뭐냐면 국민 성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들 내일 아침에 만약에 엠바고 풀려서 보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각 신문사마다 전화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어조 써 난리가 났어요. 일단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보도에 뭐 그냥 거의 이 정도로 커피 한 개 나왔어요. 온 짓.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25년 8월 달에 보통 장마 때 이렇게 지금 우리 하수구에 이게 낙엽 같은 게 쌓이면 그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이거 낙엽 치우기 쉽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막 그런데. 근데 이걸 치우는 행동에서 이거 멋진 시민의식이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댓글이 쭉 달립니다. 굉장히 좋게 달립니다. 뭐 너무 멋지다, 뭐 이렇게 달리다, 장하신 분이다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 공감한다가 이렇게 있고 항상 우리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그렇죠? 내용에 상관없이 공감하는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의견.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는. 자 이렇게 좋은 일에도 이 당시의 댓글은 이게 제가 이것만 편집해서 갖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툭 잘라서 갖고 온 겁니다. 내용도 참 지금도 보면 조금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이 뭐 공감이 숫자가 많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국민들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집 큰 작은 애가 딸인데 이 당시에 막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다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이렇게 카톡을 보여주면서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애는 이과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사진을 양해를 사진 찍어서 아빠한테 아빠 힘내라고. 자, 일본이 뭐 때문에 과제비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일본 빡치겠다. 일본 거 안 사기 시작했다. 뭐 불소 플러스 뭐 불순물이 협박해서 유니과 같은 거 안 쓰겠다. 뭐 이게 그대로 찍은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렸습니다. 자, 이건 어느 본부장 눈물이 이 KBS 뉴스에 9시에서 나왔으니까 찾았다 그러면서 뭐 유학가시라고 했는데 뭐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위해서 몸바치를 하자. 알겠지? 뭐 이런 얘기는 또 이걸 딱 찍어서 딱 보내고 아빠 힘내라고.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삶의 화두 비슷한 겁니다. 뭔가 잘해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닥쳤을 때 능력은 안 되지만 결기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이 여담입니다. 더 고마운 거는 이게 우리가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이라고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본이 또 태클을 거거나 두 번째 카드를 뽑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6개월을 거쳐서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3대 품목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하고 두 번째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그 품목들을 100개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동안 내재화 시킬 건가. 이거를 플랜을 쭉 세웠습니다. 반도체 분야, 디스플레이,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쭉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 출연료 대학 이렇게 하잖아요. 전문가들 모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기업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 한 100분 정도를 모시고 별도로 산학년,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전문가들 구성되어 있는 초안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현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지, 사실이 어떤 건지, 뭐가 잘못된 오류는 없는지. 이때 이 분야에 해당되는 그 연구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임원들이, 어떤 분은 3번에 거쳐서, 직접 오셔서, 왜냐하면 기업체들끼리 서로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은 분야라도 이제 이중으로, 해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오실 때마다 직원들 2-3명 같이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나는 의견이 이런데 너는 어떠냐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일들을 3번 정도 했는데 미안해서 바쁘신데 현장에 제끼 이렇게 오셔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가슴을 아직도 울립니다.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국가에 대해서 기여했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물론 기업체를 발전시켜서 연구를 통해서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앞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고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내재화나 아니면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6년, 7년이 흘렀는데. 자, 어떤 간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 되는 해일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자, 그렇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감광제 국산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ALI급 바로 3개월 뒤에 국산했습니다. 다행히 삼성이
자기 테스트 라인에 바로 써주는 바람에 바로 써서 아까 동진 세미케라는 데가 매출액이 거의 1,8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3,800억. 이게 삼성이 납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뜨는데 EUV급. 그 당시에는 이건 국산화 대체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주력 산업입니다. 주력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때 그 상태 없었으면 국산화 못했을 거예요. 24년에 국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또 매출이 확 뜨는. 그렇죠?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카운터파트에 있는 일본에서는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거 뭐 이 공작기기고 아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의존도 3년에서 5년 100% 원료부터 시작해서 의존했던 FMM 작년에 국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예산을 많이 썼다 그게 되겠냐 뭐 아이고 뭐 어떤 얘기도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올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에 한 6장, 7장 정도 되는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이 반도체 어떻게 보면 원래 반도체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인텔에서 반도체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싫은 거였죠. 자,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일본에서 놓친 겁니다. 그거를 한국이 치고 들어가는데 다시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뭐 전력 반도체부터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GPU, 뭐 MPU, 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지금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지금 어떤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삐꼬덕하거나 뭐가 안 되면 다시 역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HBM에서 삼성이 먼저 연구를 했다가 연구를 다 포기하고 그 연구진이나 이게 SK 하이닉스로 가서 SK 하이닉스가 엄청 뜨고 삼성이 다시 떴잖아요. 만약에 삼성이 연구를 포기해서 그 연구 인력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일본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 현실입니다. 다행히 SK 하이닉스가 받아서 지금 그리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삼성에서 격차를 더 벌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 따라오고 일본 가면 못 따라옵니다. 만약에 그게 그 기술이나 인력이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더 끔찍하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오늘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7,000선을 넘었는데 아마 1,500선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떤가.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대만이잖아요.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중국 식민지 때보다는 훨씬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대만은 일본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대만의 TSMC가 일본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이 공장을 설립한 1공장, 2공장. 그래서 일본이 10조를 매칭해줘서 자동차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다 이렇게 설립이 돼요. 27년. 이게 가동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대만. 대만은 이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가 생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젠슨황은 대만 태생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쭉 성장을 했죠. 대만에 대한 애정이 조금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태생이 대만이라고 해서 대만을 편들지는 않지만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대만에 방문을 합니다. 4월 달에 컴퓨텍스라는 행사 때. 이게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액세서리 전시하는 회사입니다. 액세서리. 그냥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 전시하는 별 볼일 없는 대회였는데 젠슨 황이 AI가 뜨면서 3년 전부터 여기 와서 CES에 1월 달에 기조연설 하듯이 여기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확 키우면서 지난번 작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만을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고 AI 시대의 모든 생태계, 로봇과 관련된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자기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나라로 키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환호를 하는.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금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한테 사실은 뭐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스플릿 외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옛날처럼 무슨 뭐 하나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꿈과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뭐 이런 뭐 스타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일입니다. 국가의 생존 기술입니다. 여기는 중국 더 무섭습니다. 중국은 반도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UV급 장비는 자기가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DUV급 장비를 노광 장비를 스스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 개발합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사실 설비 투자라든가 R&D에 신경을 쓰는지 압니다. 보통 100원의 매출이 있으면 R&D에 한 30원, 40원 쓰면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100원의 매출이 있으면 120원을 설비 투자했습니다. SMIC라고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40원 쓰고 27원 써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는데 설비 투자 120원을 씁니다.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상황은.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한 석 장만 혹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과 쪽을 전공하시다고 해서 제가 한 서너 장을 놓습니다. 제가 마지막 혁신본부장을 2년 1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산이 제가 들어갔을 때 국가 R&D 예산이 20조를 막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1개월 된 마지막 그 다음 예산을 할 때가 30조를 막 넘어가게. 그러니까 10조를 3년 동안, 2년 동안에 넘겼죠. 그래서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열다 해서 정부 R&D 30조 원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민간 R&D 한 70조 원에서 국가 R&D 100조 원 달성을 해서 대통령 모시고 다시 회의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데, 과학기술 쪽에, 이거를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좀 빨리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 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외로 금융을 모릅니다. 금융. 우리나라 금융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여의도 생각을 하면 여의도 하면 다 국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국회가 정책의 중심입니다. 정부 정책을 여기서 다 법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여의도는 더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금융. 이게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 특강도 오시면 창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창업을 해서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번 근본적인 거를 고민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금융입니다. 금융. 일본도 사실은 금융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뻗지 못한 것도 중국은 금융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 영구 성장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자라는 인재가 있고 이민에 의해서 들어오는 인재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계속 수급이 됩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계속 인재가. 앨런 머스크도 사실은 고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원래 태생은 소련이고. 자, 그렇습니다. 인재들이 계속, 아까 젠슨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인재들이 테크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테크 기업에 대해서 VC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초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물건들을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인재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이 테크 기업을 가지고 VC가 투자를 하고 그거를 물건을 사주는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고 이거 한 바퀴가 있고 더 중요한 한 바퀴는 이겁니다. 여기서 계속 돌면 이거 끝날 텐데 이게 기업이 커야 되잖아요. 테크 기업이 크려면 거대한 주식시장이나 이 금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투자가. 그러면 VC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뭐가 있으면 지금 AI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뭐 우주도 그렇고 다 이 두 개 바퀴가 계속 시장을
마치 연구 성장회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강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강한가.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20, 30%가 주식시장에 가 있다면 미국은 반대입니다. 자산의 7, 80%가 주식시장에 가 있고 부동산 20, 30%. 그 주식이 미국은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예민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마중물 효과, 이게 마중물이라면 이게 봄, 여기서 뭐가 결과가 나오면 쭉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런 일을 할 거냐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를 보면 이게 이제 창업을 하는 탤런트죠. 전문 인력, 연구자들 주로 대학이나 아니면 뭐 기업체에 계신 분 아니면 출연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전문 인력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런 뭐 환경들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여기에 금융이 캐피탈이 붙습니다. 이 캐피탈이 VC도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엄청난 투자가 이 세 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결국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려면 이 수레바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수레바퀴, 금융에 대한 캐피탈에 대한 수레바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 시장 자체를 넓히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금융시장에,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판이라고 그러는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판,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판, 그 다음에 도심,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판, 이 세 개의 판이 있는데 이 판에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분들이 포진해서 이걸 키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려면 이제 과학기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그게 바이오든 아니면 뭐 AI든 아니면 로봇이든 무슨 뭐 100명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세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커야 되고 중요한 거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금융은 잘하는 분들이 기술하고 연결시켜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창업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과학기술의 흐름이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고 나면 그리고 나는 금융에 한번 가보겠다. 그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대체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정부 투자액에 비해서 VC 투자가 적어도 4배 정도는 돼야 이 바퀴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1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못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항상 아까 삶의 화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생을 보는 기본 눈입니다. 견월망지라고 해서 이제 한자 성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많은 오류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잖아요. 실제로는 손가락 끝을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는 달을 잘 보기 위해서 가리키는 건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는 경향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달을 보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그다음에 당장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좀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러고 나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달이라고 보면 항상 달을 보는 자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외람되게 선배로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사실 과학자이신데 사실 스토리텔링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전반부의 그 국가 정책 총괄하시는 그 부분을 너무 긴박감 있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직접 학우들 여쭤보시면 이 혁신본부장께서 함께 대답해 주시는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원천 기술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원천 기술과 관련된 특허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워낙 아까 감광제도 ARF급이 있고 EUV급이 있고 하듯이 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 특허에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전을 하면 사실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는 거는 특허 만료 시간이 또 있잖아요. 옛날 기술. 그러니까 그 만료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노력만 하면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사실은 국민들의 아주 전폭적인 호응으로 인해서 사실 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인데 전 정부를 거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좀 말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 독립적인 이 독립률이 지금 현재의 스코어는 어떤지.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를 진짜 우리가 기술 발전해서 이미 개발된 거를 어떻게 보면 더 좋게 개발하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아예 새로운 공정에 새롭게 투입되는 소재 같은 경우는 한 10년씩 걸리기도 막 합니다. 그런 거를 개발하는 연구도 쭉 꾸준히 하고 있고요. 벌써 이건 한 6년이 지났으니까 10년씩 걸리니까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빈틈을 찾아서 하는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정부가 그 이후에 사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로 돼 있지만 정부에서 다행히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부에서 그 일을 많이 하는데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해서 이 당시에 소부장 제품 개발에 대한 특별 법까지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예산의 초기엔 집중 지원을 해서 예산의 어떤 집중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호흡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100원을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뭐 10원밖에 지원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실 결기를 보여주고 뭔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100원이 들어가면 될 일을 한 200원 했다고 하더라도 200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운을 시키면서 100원을 쭉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정부에서 마침 이번 정부에서도 소부장에 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과들이 아까 나온 결과들은 다 올해 아니면 작년 나온 결과들이 나중에 2개 보여도, 우리가 100대 핵심 품목에서 일본으로부터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품목이 한 100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중국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한 85개 정도를 해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런 품목을 만들어서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따라가는 연구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새롭게 최초로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관련된 소재도 한 55개, 55개인가 65개 정도 해서 토탈 합쳐서 250개 품목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바뀌어도 다행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과기정통부 산하의 혁신본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또 R&D 예산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지성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R&D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R&D 예산이 35조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9년 정부에 조인했을 때가 20조가 살짝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추경도 들어가고 막 이것 때문에 R&D가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나올 때 21년에 나왔는데 22년 R&D가 30조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쭉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 때 R&D가 막 한 몇 조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정부가 해서 다행히 그 슬로프 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슬로프로 계속 연결시켜서 보면 한 35조 정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정부 민간 R&D까지 포함하면 아까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30조 원 정도 됩니다. 민간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하고 비교는 못 되지만 아직도 더 늘려야 되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규모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R&D 절대 액수 규모로 보면 정부하고 민간 합치면.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을 추월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 정부하고 민간을 포함해서 몇 달 전에 추월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로는 퍼센트가 5%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절대 액수로도 사실 만만치 않은 R&D를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이 늘어가는 거에 못지않게 과학기술 쪽으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과학기술 쪽에 사실은 한 사람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연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도 한국에 많이 올 수 있게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자체 이민을 통해서 많이 한국도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좋은 표현이라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오픈돼서 받고 그런 걸 키워나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거나 또 커서 오지는 못할 경우는 항상 기술 유출이나 뭐 도난이나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 교육이나 뭐 나중에 커서 이 유지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본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사실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일본 얘기를 하면 일본의 과학기술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에 학과별로 도서관이 큰 게 있어서 그 도서관을 이렇게 가봤다가 일본을 가서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포스닥을 도서관은 그 학과 화학과 도서관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미국 화학회보다 일본 화학회가 먼저 출범을 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1860년인가 70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도 대단한 게 그 일본 화학회가 첫 번째 출시한 화학회 첫 번째 잡지나 그걸 다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화학이 워낙 센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미국보다 훨씬 더 적어도 화학 쪽에서는 뿌리가 깊고요. 또 물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리, 생물 이런 것들이 다 노벨상에 견져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화학의 역사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150년의 역사를 일본은 갖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등비등하거나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한 30년, 40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왜 우리는 안 나오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노벨상을 보는 시각이 사실 우리는 산업적인 마인드에서 응용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사실 또 거꾸로. 자기는 노벨상 나오지만 그래서 좋지만 그래도 실제로 현재 산업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적으로 딱 잘라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우리도 묻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아주 조금 더 노벨상을 얘기하면 아마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게 물꼬를 트면 한국에 엄청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올림픽에 체육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금메달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양정모 몬트리올 올림픽 가서 금메달 한 번 딴 다음에 뭐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꼬를 처음에 누가 트느냐의 문제지 그만 트면 우리도 3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기초과학을 단단히 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뭐 이게 누가 언제 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타면 일본 못지않게 올라갈 거다라고. 오히려 일본은 이제는 좀 쇠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 하는 연구자들도 한국 좀 부러워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뭐 긴 호흡으로 보면 얼마나 역전 가능할 거고요. 저는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구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위 과정을 계속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고 대학원 가면 박사를 요구하잖아요. 이분도 박사학위 한 다음에도 포스닥이라서 외국에 공부를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스스로 혼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석사과정, 박사과정, 포스닥이 이런 게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 그래서 저는 셀프 엔진을 스스로한테 장착하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 걸맞는 엔진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랜저면 그랜저급 엔진, 뭐 제네시스 엔진 다 다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엔진을 키우는 거죠. 자, 처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우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셀프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셀프 엔진을 쌓을 때 굉장히 외로운 분야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연구하는 거 힘들고 화학 같은 거 냄새도 나고 사고도 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자기 업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 더 세워주는 이런 게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문에 당연히 세를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월급만 많이 준다고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뭐 제가 뭐 어떤 부분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과학기술이 국가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도 역할을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낸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준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저는 오히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단지 월급을 뭐 2배로 올려주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 정도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R&D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혹은 국민적인 의식부터가 이 R&D 예산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는 보니까 5년, 10년 어쨌든 이런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예산의 책정과 좀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고요. 제가 혁신본부에 갔을 때 아까 20조가 채 안 됐잖아요. 그러면 R&D 예산이 5%가 증액을 하더라도 1조 증액하는 겁니다. 1조. 20조면 베이스가 5% 증액하면 1조 증액하는 거잖아요. 자, 예산이 작을 때는 현안이 딱 나오면 있는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뺍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위는 형태로. 규모도 절대적으로 작고 증가폭도 작으면 더 심해지는 거죠. 예산이 어느 정도 볼륨이 커지면 그렇죠? 한 30조는 이제 35조니 곧 40조가 되잖아요. 같은 5%가 증액돼도 그냥 1조가 차이가 납니다. 2조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절대액수에서 만약에 40조가 된다 그러면 보통 5년에서 10년짜리 사업이 됩니다. 그 해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들이 한 3조에서 5조 이상 됩니다. 그럼 합치면 적어도 가용할 수 있는 새롭게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5조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볼륨의 인기 규모의 싸움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제가 30조 원을 돌파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예산을 무지개식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냐면 기초연구는 기초연구대로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응용은 응용대로 그다음에 개발은 개발 연구대로. 옛날에 만약에 만약에 10년 전에 AI가 이렇게 막 문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있는 예산 구조조정해서 갖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액수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AI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있는 예산 조정 안 합니다. 플러스 알파 예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분야에서 아니면 각각 단계별로 예산의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규모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저는 정부 R&D 예산은 인내 자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R&D를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라고 정부는 리스크를 좀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실패를 하더라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 자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인내 자본이 30조를 넘어서 곧 만약 이번 정부 끝날 때는 40조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국가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각 분야 아니면 그 분야의 단계별로 고르게 쓸 수 있고 어떤 한 분야가 현안이 닥치더라도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 특히 혁신본부가 또 별도의 R&D만을 전문으로 하는 마치 기획예산처 같은 기능을 좀 딱 잡고 있고 틀을 더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저는 뭐 우리나라 R&D는 지금같이 지역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학우 여러분 오늘
김성수 전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교수님 강연 들었는데 강연 질의응답 가운데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 오랜 이런 경험들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고 여러분들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이 연구자로 학자로 한평생 살아오신 이 삶의 경험들이 국가 정책의 마지막 아주 긴박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저는 동영상 자료를 어제 좀 매번 반복해서 봤는데 사실 우리 후속 세대들 학문 후속 세대들 포함해서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자신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자신감을 실험하는 그것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민들 통합시키고 또 우리 할 수 있다고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느꼈잖아요. 진심을 가지고 아마 이 한평생 살아오신 과학자로서의 삶이 그대로 정책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지만 우리 김성수 혁신본부장님 이제 한평생 살아오신 연구의 궤적들이 남은 후속 세대들에게 더 진정성으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의 말씀 못 드렸어요.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혼자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진짜 많은 분들의 노력이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장관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계셨으면 티카타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곁에 있던 동료들, 혁신본부에 우리가 공무원들 중에 진짜 날밤을 세워서 모두가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동료들이 있어 아직도 가끔씩 많이 잘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0년 다녔던 화연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화연뿐만 아니고 출연연에서도 1심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과 격려 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결과는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앞으로 하겠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소 부장 한일 사태가 뭐지? 라고 생각하죠. 그럼 굉장히 잘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막 심각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